뿌연 새벽 안개가 항구 도시 인주, 아렌주의 골목골목을 적시고 있었다. 부둣가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에는 비릿한 갯내음과 함께 이제 막 생명의 기지개를 켜는 봄의 미묘한 향기가 섞여들었다. 박하늘 여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창가에 기대 앉아 먼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창밖 풍경은 마치 제 마음속 풍경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석 달 전이었다. 하나뿐인 딸. 은별이가 차가운 병상에서 그녀의 손을 놓은 것이 27 꽃다운 나이였다. 은별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던 아이였다. 이름처럼 맑고 영롱한 눈빛을 가졌고 웃음소리는 청아한 방울소리 같았다. 그런 딸이 병마와 싸우다 속절없이 져버렸을 때 하늘 여사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숨을 쉴 때마다 시린 바람이 그 구멍으로 드나드는 것 같았다. 장모님, 일어나셨습니까? 아침 진지 드셔야지요. 방문 밖에서 사위 강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별이가 떠난 후 지혁은 마치 친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하늘 여사를 살뜰히 챙겼다. 식사는 물론이고 병원 진료에도 꼬박꼬박 동행했으며 밤늦도록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다. 은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정하고 믿음직한 사위였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장모를 극진히 보살피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다. 하늘 여사 또한 그런 사위에게 의지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식탁에는 지혁이 차린 따뜻한 미역국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지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늘 여사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오늘따라 그 온기 속에 무언가 읽히지 않는 미세한 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늘 여사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수저를 들었다. 다름이 아니라 장모님, 제가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합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예천에 청림 수목원이라고 있는데 지금쯤 봄꽃이 한창일 겁니다. 은별이도 살아있었다면 분명 좋아했을 곳이에요. 은별이, 그 이름 석자에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딸과 함께했던 수목원 나들이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혁의 제안은 고마웠지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은별이 없는 봄나들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래도 괜찮다. 내 마음은 고맙지만 아직은 어딜 돌아다닐 기운이 없구나. 장모님, 그러실수록 더 나오셔야 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병나셔요. 은별이도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제가 다 준비할 테니 장모님은 편히 몸만 오시면 됩니다. 지역의 간곡한 권유에 하늘 여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의 말대로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새로운 공기를 쐬는 것이 남은 슬픔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행 당일 지역은 평소보다 더 분주해 보였다. 하늘 여사의 짐가방은 유독 묵직했다. 아니, 하루 다녀오는데 짐이 왜 이리 많으냐? 혹시 몰라서요. 장모님 감기 드시면 안 되니까 겉옷도 두둑이 챙기고 상비약도 좀 넣었습니다. 물도 따로 준비했고요. 그의 세심함에 하늘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어젯밤 지혁이 그녀의 방에 잠시 들어와 뭔가를 정리하는 듯 부산을 떨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장모님, 혹시 이 서류에 서명 하나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별이 보험 관련해서 정리할 게 남아서요. 간단한 겁니다. 라며 몇 장의 서류를 내밀었었다.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 그저 딸아이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먹먹해져 기계적으로 이름을 적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니 그 서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왜 갑자기 그런 것을 요구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인주역 대합실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객들로 붐볐다. 지혁이 기차표를 예매하러 간 사이 하늘 여사는 벤치에 앉아 무거운 상념에 잠겼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 옆으로 다가와 작은 꽃송이 하나를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다. 놀라 돌아보니 청소부 복장을 한 젊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하늘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하늘 여사님, 파란 물망초의 꽃말을 기억하세요. 절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인파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하늘 여사의 손바닥에는 여인이 남기고 간 파란 물망초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 은별이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그리고 그 꽃잎 아래에는 아주 작게 접힌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치자 그 안에는 알아보기 힘든 기호와 함께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르골의 마지막 선율이 진실을 연주할 거예요. 오르골, 은별이가 어린 시절부터 보물처럼 아꼈던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고풍스러운 오르골이었다. 은별이는 그 오르골을 잠들기 전 항상 머리맡에 두고 마지막 선율까지 듣곤 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늘 여사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방금 전 청소부 복장을 한 여인의 눈빛,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메시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상황이었다. 장모님, 표 끊어왔습니다. 기차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 저기 카페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어느새 돌아온 강지혁이 하늘 여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지만 하늘 여사는 방금 전에 기묘한 만남과 손안에 남겨진 물망초 쪽지 때문에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는 것을 느꼈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출 수는 없었다. 오르골의 마지막 선율이 진실을 연주할 거예요. 파란 물망초, 절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청소부 복장의 여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은별이가 좋아했던 꽃, 그리고 그 오르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은별이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긴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 해도 왜 이런 비밀스러운 방식을 택해야만 했을까? 지역을 따라 카페로 향하는 동안에도 하늘 여사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지혁은 연신 장모의 기분을 살피며 가벼운 농담을 건네거나 수목관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늘어놓았지만 그 말들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과장된 친절함이 오늘따라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너무 사위에게만 의지하며 다른 가능성들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아니야, 지혁이가 그럴 리 없어. 은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도 친아들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늘 여사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불길한 상념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파고들었다. 특히 어젯밤 그가 내밀었던 정체 모를 서류와 오늘 아침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낯선 알약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카페 자리를 잡고 앉자 지혁은 하늘 여사가 좋아하는 대추차를 주문했다. 그는 찻잔을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모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장모님께서 서명해 주신 서류 말입니다. 그게 은별이 앞으로 들어있던 약간의 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땅 하늘 여사는 놀란 눈으로 지혁을 바라보았다. 은별이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네, 아주 작은 임야인데 은별이가 생전에 장모님 노후를 위해 남겨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받들어 장모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서명해 주신 것이 그와 관련된 위임장이었고요. 지혁의 설명은 빈틈없이 논리 정연해 보였다. 하지만 하늘 여사는 어쩐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딸이 그런 중대한 일을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했을 리 만무했다. 그런데 지혁아,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땅이라는 건 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죄송합니다. 장모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히 심려 끼쳐드릴까봐 그랬습니다. 땅은 예천 근처입니다. 마침 저희가 가려는 청림수목원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요. 예천 청림수목원 쪽지를 건넨 여인이 말했던 절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경고가 다시 한번 뇌리를 강하게 스쳤다. 그때 하늘 여사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문자 메시지였다. 지금 즉시 4번 플랫폼으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자를 보낸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까 그 청소부 여인일 터였다. 하늘 여사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지역의 친절 뒤에는 분명 무언가 감춰진 의도가 있었고 딸 은별이는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자신에게 경고를 남기려 했던 것이다. 지혁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오마. 하늘 여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셔다 드릴까요, 장모님? 아니다. 금방 다녀올 테니 앉아 있거라.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카페를 나섰다. 지혁의 시선이 등 뒤에 따갑게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을 확인할 용기, 그리고 어쩌면 작은 반란이었다. 대합실을 가로질러 4번 플랫폼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 섰을 때 하늘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이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어쩌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딸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르는 그 경고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3번 플랫폼은 한산했다. 저 멀리 아까 그 청소부 복장을 한 여인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 여사를 발견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다. 와주셨군요. 박하늘 여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강지혁 씨가 뭔가 눈치채기 전에 어서 여길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그리고 내 딸 은별이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이름은 임세아입니다. 은별 언니와는 병원에서 만난 인연입니다. 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부탁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어머님을 지켜달라고요. 세아는 다급하게 주변을 살피며 하늘 여사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강지혁 씨가 어머님을 예천 근처에 한적한 요양시설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머님 모르게 입소 절차까지 거의 다 마친 상태고요. 오늘 벚꽃 구경은 그걸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세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하늘 여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믿었던 사위의 배신.
그리고 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음모. 세상이 온통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그럴 리가, 지혁이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은별 언니가 직접 모은 증거입니다. 세아가 작은 디지털 액자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지역이 낯선 남자들과 은밀하게 만나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한 병원의 정신과 의사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지혁이 하늘 여사의 도장을 몰래 꺼내 어떤 문서에 찍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젯밤, 그가 보험 서류라며 내밀었던 그 문서가 떠올랐다. 이 사진들은 은별 언니가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저에게 몰래 넘겨준 것입니다. 강지혁 씨가 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뒤로는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고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하늘 여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에어서요. 어머님 강지혁 씨가 눈치채기 전에 세아가 하늘 여사를 부축하며 플랫폼 출구 쪽으로 다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에스컬레이터에서 지혁이 무서운 기세로 그들을 향해 달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듯했다. 거기서요. 장모님 임세아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혁의 고함 소리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하늘 여사와 세아는 거의 동시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의 뒤편으로는 이제 막 도착한 인주발 부산행 KTX 열차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멈춰 서고 있었다. 세아가 결심한 듯 하늘 여사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저 열차에 타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강지혁의 고함 소리가 등 뒤를 매섭게 추격해오는 가운데 임세아는 박하늘 여사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부산행 KTX 열차의 출입문이 막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기회를 놓칠세라 세아는 하늘 여사를 거의 반쯤 끌다시피 하며 인파를 헤치고 열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칸에 몸을 싣자마자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출입문이 닫혔다. 플랫폼 저편에서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지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열차는 미끄러지듯 서서히 인주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겨우 따돌렸어요. 세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하늘 여사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거친 숨을 내쉬었다. 평생 이렇게 필사적으로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본 적이 있었던가.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앞이 핑 돌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좀 드시겠어요? 세아가 미리 준비해온 작은 생수병을 건넸다. 하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었지만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기 어려웠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멍했다. 믿었던 사위의 두 얼굴, 딸이 남긴 경고, 그리고 정체 모를 요양시설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혼란스러웠다. 열차는 어느새 인주 시가지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 풍경 속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세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는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강지혁 씨가 어머님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인맥을 생각하면 인주 시내에 머무는 건 위험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하늘 여사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이 있어요. 인주에서 조금 떨어진 해안가 마을인데 아주 외진 곳이라 당분간은 안전할 겁니다. 은별 언니도 예전에 그곳에서 며칠 쉬다 온 적이 있었고요. 은별이 또다시 딸의 이름이 나오자 하늘 여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딸은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홀로 감당하려 했던 것일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남겨질 어머니를 위해 이토록 치밀하게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세아야, 은별이가 대체 왜 이런 일까지 너에게 부탁한 게냐? 그 아이는 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늘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묻어 나왔다. 세아는 하늘 여사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어머님, 은별 언니도 처음에는 강지혁 씨를 믿었어요. 누구보다도요. 하지만 언니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강지혁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언니의 재산 문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어머님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언니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강지혁 씨가 몰래 어머님 인감도장을 가져가 어떤 서류에 날이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젯밤 지혁이 보험 서류라며 자신에게 내밀었던 그 문서와 관련된 일일 터였다. 하늘 여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은별 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직접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만약 자신이 잘못되면 어머님을 꼭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아는 작은 배낭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은별이가 어린 시절부터 보물처럼 아꼈던 해묵은 티크나무로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오르골이었다. 표면에는 섬세한 백합 문양이 상감기법으로 새겨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묵직함이 있었다. 하늘 여사는 숨을 죽인 채 오르골을 바라보았다. 딸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 오르골은 은별 언니가 할머님께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언니는 이 오르골을 단순한 물건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요. 그리고 이 안에 어머님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네. 하지만 저도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은별 언니가 오르골의 마지막 선율이 진실을 연주할 거예요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오르골은 특수한 방법으로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쇠나 여는 방법에 대한 단서는 어머님께서 직접 찾아내셔야 한다고 했고요. 하늘 여사는 가만히 오르골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나무의 감촉 아래 딸의 뜨거운 마음과 절박한 외침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리고 딸은 왜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수수께끼를 남겨야만 했을까? 열차가 목적지인 작은 해안가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세아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민박집은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한적한 바닷가 언덕 위에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해송민박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아담한 2층 목조 건물이었다. 민박집 주인은 인상 좋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세아와는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듯했다. 그녀는 하늘 여사와 세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다른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저녁 바다 풍경이 일품이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하늘 여사는 잠시 넋을 잃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어머님, 우선 좀 쉬세요. 저녁은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 올게요. 세아가 방을 나서자 하늘 여사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소중하게 꺼낸 오르골을 가만히 머리맡에 두었다. 딸의 마지막 선물. 어쩌면 이것이 자신을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해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창밖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이거나 파도소리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낮게 깔리는 남자들의 목소리. 하늘 여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설마 벌써 이곳까지 쫓아온 것일까? 방문을 잠그고 숨을 죽인 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민박집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차에서 내린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여행객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강지혁이 보낸 사람들이 틀림없었다. 박하늘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검은 그림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강지혁이 보낸 추격자들이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외진 곳까지 쫓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임세아가 준비해준 은신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밖에 소란을 눈치챈 세아가 쟁반을 든 채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하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고 세아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방문을 걸어 잠갔다. 젠장, 강지혁, 보통 내기가 아니군요.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이야. 세아는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탈출로는 창문뿐이었지만 2층 높이인데다 창밖은 가파른 언덕이었다. 섣불리 뛰어내렸다가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세아야, 이제 어쩌면 좋으냐?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있겠느냐? 하늘 여사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이 남긴 오르골의 비밀을 풀기도 전에 이렇게 허무하게 붙잡히게 되는 것인가? 어머님,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자들은 이미 민박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부르고 있었다. 목소리로 보아 최소 서너 명은 되는 듯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그들을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오르골, 그래, 오르골이야.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 여사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딸 은별이가 남긴 메시지. 오르골의 마지막 선율이 진실을 연주할 거예요. 그리고 오르골은 특수한 방법으로만 열 수 있다는 세아의 말. 어쩌면 이 오르골 자체가 단순한 메시지 보관함을 넘어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또 다른 단서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아야, 이 오르골을 열어야 한다. 어떻게든 열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하늘 여사는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오르골을 다급하게 집어들었다. 묵직한 티크나무 상자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쇠 구멍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님,
은별 언니가 이 오르골은 특별한 방법으로만 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을 알기 전에는 알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은별이는 분명 이런 상황까지 예견했을지도 몰라. 이 오르골 안에 어쩌면 지금 당장 필요한 무언가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하늘 여사의 눈빛은 어느새 절박함과 함께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르골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표면을 꼼꼼히 살폈다. 섬세하게 새겨진 백합 문양, 모서리의 다른 부분, 밑바닥에 작은 흠집까지 딸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이 단서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선율이 진실을 연주한다. 은별이가 가장 좋아했던 오르골의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다. 어린 시절 하늘 여사는 잠 못 이루는 은별이에게 그 멜로디를 수없이 들려주곤 했다. 그리고 은별이는 항상 마지막 몇 소절을 가장 좋아했다. 어쩌면 그 마지막 선율 속에 오르골을 여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세아야, 혹시 이 오르골 태엽 감는 곳이 어딘지 보이니? 오르골에는 보통 태엽을 감는 손잡이나 구멍이 있기 마련인데 이 오르골은 매끈하기만 했다. 세아도 함께 오르골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때 세아가 오르골 밑바닥에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다. 어머님, 여기 아주 작은 홈 같은 게 있어요.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미세한 홈이었다. 하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서 실핀을 하나 뽑아 그 홈이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딸깍 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오르골 밑판의 일부가 살짝 들렸다. 그 안에는 태엽 손잡이가 아니라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아주 작은 5개의 버튼이 숨겨져 있었다. 이건 설마... 하늘 여사는 숨을 삼켰다. 5개의 버튼, 쇼팽의 녹턴. 은별이가 가장 좋아했던 마지막 5음계가 떠올랐다. 미레지도 이시라. 혹시 이 음계가 비밀번호인 것은 아닐까? 밖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방문을 강제로 열려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하늘 여사는 기억을 더듬어 마지막 5음계에 해당하는 버튼을 순서대로 눌렀다. 미, 레, 도, 시. 그리고 마지막 라 음을 누르는 순간 오르골 상판에서 찰칵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교한 기계장치가 깨어나는 듯한 소리였다. 오르골 뚜껑이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열렸다. 안쪽은 붉은 벨벳으로 덮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예상했던 작은 공간 대신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와 작은 약병 그리고 낡은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사랑하는 나의 엄마에게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고 적힌 은별이의 익숙한 필체가 선명했다. 하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당장이라도 열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세아야, 이것 봐라. 하늘 여사가 약병과 열쇠 꾸러미를 세아에게 보여주었다. 약병 안에는 방금 전 기차역에서 자신이 버렸던 낯선 알약과 똑같이 생긴 알약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 강지혁이 자신에게 먹이려 했던 그 약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열쇠 꾸러미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열쇠 6개가 묶여 있었다. 이 약은 수면제 성분이 아주 강한 약이에요. 어쩌면 강지혁 씨는 어머님을 약물로 제압한 뒤 요양시설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을지도 몰라요. 세아가 약병을 보며 치를 떨었다. 쿵쾅 바로 그때 방문이 부서질 듯한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문짝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남자들이 도끼 같은 것으로 문을 부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머님, 어서요. 세아가 열쇠, 꾸러미 중 가장 작고 낡아 보이는 열쇠 하나를 집어들고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벽장을 가리켰다. 그 벽장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붙박이장이었지만 세아는 은별에게서 무언가를 들었던 것이 기억난 듯했다. 그녀는 벽장 안쪽 깊숙한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나무판의 작은 열쇠 구멍에 그 열쇠를 꽂아 돌렸다. 끼기익 하는 마찰음과 함께 벽장 뒷면 전체가 하나의 문처럼 옆으로 스르르 밀려나며 어두컴컴한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은별 언니가 아주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이 집에 숨바꼭질용으로 만들어주신 비밀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설마 했는데 세아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어서 들어가요. 어머님, 밖에서는 이미 방문의 경첩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하늘 여사는 은별이의 편지를 품에 꼭 안고 세아의 부축을 받아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들이 통로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는 강지혁의 모습이 방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끼익, 쿵. 임세아가 비밀 통로 안쪽에서 낡은 나무 문을 닫자 강지혁의 고함 소리와 부서진 방문 너머의 소란이 한순간에 아득하게 멀어졌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박하늘 여사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눅눅한 향이 코를 찔렀다. 통로는 생각보다 길고 비좁았다. 겨우 한 사람만이 허리를 숙인 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어머님, 제 손 꼭 잡으세요. 바닥이 고르지 못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아가 작은 손전등을 켜 앞을 비추며 하늘 여사를 이끌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더듬더듬 나아가는 길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와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통로의 끝에서 희미한 바깥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세아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문을 밀자 그들 앞에는 민박집 뒤편, 가파른 해안 절벽으로 이어지는 좁은 숲길이 나타났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다. 일단 여기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해요. 저들이 이 비밀 통로를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세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민박집 쪽에서는 아직 그들의 탈출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인 채 숲길을 따라 해안가 반대편으로 향했다. 험준한 비탈길과 거친 숲을 헤쳐나가는 것은 하늘 여사에게는 고역이었지만 딸이 남긴 편지를 품에 안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 드문 작은 어촌 포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새벽녘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지친 그들의 뺨을 스쳤다. 세아야,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냐? 하늘 여사는 포구 한쪽에 쌓여있는 낡은 그물 더미에 주저앉으며 힘없이 물었다. 오르골에서 나온 증거들은 확보했지만 강지혁의 마수에서 벗어나기엔 그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다. 당장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고립무원의 처지였다. 세아 역시 막막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작은 배낭에는 비상금과 갈아입을 옷까지 약간이 전부였다. 강지혁은 분명 인주의 모든 교통편과 숙박시설에 이미 손을 써뒀을 터였다. 어머님, 제가 은별 언니에게서 얼핏 들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윤도준 변호사라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은별 언니 친구분 중 한 분이 그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고요. 어쩌면 윤도준 변호사, 하늘 여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뜻 도와주실지. 제가 한번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은별 언니가 그분에 대해 꽤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서 어쩌면 연락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다행히 윤도준 변호사, 인주, 공익소송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자 그가 대표로 있는 작은 법률 사무소의 정보가 나왔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사무실에 전화하는 것은 무리였다. 세아는 우선 사무실 대표 메일 주소로 자신들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된 변호사 개인 SNS 계정으로도 쪽지를 남겼다.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듯했다. 날이 밝아오면서 포구에는 하나둘 어부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해 낡은 창고 건물 뒤편에 몸을 숨긴 채 하늘 여사는 밤새 품고 있던 은별이의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 들었다. 사랑하는 나의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도 제가 남긴 작은 오르골의 비밀을 풀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슬픔 속에 계시겠지요. 먼저 이런 방식으로밖에 진실을 전할 수 없었던 못난 딸을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고 강지혁이라는 사람의 두 얼굴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지혁 씨는 제가 알던 그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병세가 깊어지면서 그는 제 옆을 지키는 천사에서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악마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 병원 기록을 필요 이상으로 펴나가고 엄마의 재산 상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제가 잠든 척하면 몰래 누군가와 심각한 통화를 나누곤 했죠.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남은 힘을 다해 증거를 모으려 애썼습니다. 이 오르골 안의 기록들이 엄마에게 작은 방패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 절대로 약해지시면 안 돼요. 지혁 씨는 엄마를 정신적으로도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엄마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문제 삼아 엄마를 고립시키려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누구보다 현명하고 강인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엄마, 부디 저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봄이 오면 인주의 벚꽃길을 다시 한번 걸어주세요. 제가 엄마 곁에서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곁에는 임세아라는 좋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의리 있고 용감한 아이랍니다. 세아와 함께라면 분명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엄마, 제가 남긴 작은 씨앗 하나가 있어요. 엄마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평온을 찾았을 때 그 씨앗이 엄마의 새로운 봄을 열어주길 바라요.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은별이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하늘 여사의 얼굴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딸의 절절한 사랑과 안타까움, 그리고 마지막 당부가 가슴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한 줄기 강한 결의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딸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렇다면 자신도 물러설 수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딸의 마지막 바람을 이루어 주어야만 했다. 어머님. 세아가 조용히 하늘 여사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세아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윤도준 변호사였다. SNS 쪽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온 것이었다. 자세한 사정은 만나서 들어야겠습니다만 상황이 매우 긴급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장소로 지금 즉시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강지혁이라는 이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군요. 며칠 전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 자신의 장모님이 망상과 치매 증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률 자문을 구하고 갔습니다. 혹시 박하늘 여사님 되십니까? 윤도준 변호사의 메시지는 한 줄기 희망인 동시에 또 다른 절망이었다. 강지혁이 이미 변호사에게까지 손을 써서 자신들을 음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하늘 여사는 기가 막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윤도준 변호사가 그들의 유일한 동아줄일 수도 있었다. 세아야, 어서 그분께 우리가 있는 곳을 알려드리자. 그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 하늘 여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윤도준 변호사는 임세아가 알려준 작은 어촌포구에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그의 차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국산 세단이었고 차림새 또한 요란하지 않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날카로우면서도 사려 깊어 보이는 눈매와 다부진 인매는 그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짐작하게 했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인상도 주었다. 박하늘 여사와 임세아는 낡은 창고 뒤편에서 나와 윤 변호사와 마주했다. 초췌한 행색이었지만 하늘 여사의 눈빛은 딸이 남긴 편지를 읽은 후 더욱 또렷해져 있었다. 세아 역시 밤샘 도주와 긴장감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박하늘 여사님, 그리고 임세아 씨 맞으시죠? 저는 윤도준입니다. 일단 제 차에 타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안전하지 못합니다. 윤 변호사는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두 사람을 차로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황의 긴급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했다. 차는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따라 얼마간 달리다가 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듯한 한적한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두 사람을 객실로 안내한 뒤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지혁 씨가 며칠 전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장모님이신 박하늘 여사께서 최근 배우자와 사별한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망상과 기억 왜곡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성년 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안타까운 사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윤 변호사는 하늘 여사와 세아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표정에는 신중함과 함께 일말의 의구심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하늘 여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혁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들 줄은 몰랐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별이가 남긴 편지와 오르골에서 나온 약병, 열쇠 꾸러미, 그리고 USB가 담긴 편지 봉투를 꺼내 윤 변호사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님, 이게 제 딸 은별이가 목숨과 맞바꿔 남긴 진실입니다. 그리고 강지혁이라는 사람이 제게 어떤 짓을 하려 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은별이의 절절한 편지, 강지혁이 장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정황이 담긴 계약서 사본들과 위조된 인감 날인들, 그리고 그가 장모에게 먹이려 했던 약물까지. 증거들은 하나하나 충격적이었다.
특히 USB 안에 담긴 강지혁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장모를 요양시설에 감금할 계획을 세우고 재산 처분 방법을 논의하는 음성 파일은 그의 파렴치함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다. 임세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지만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차역에서의 첫 만남부터 비밀 통로를 통한 탈출, 그리고 강지혁의 사람들이 민박집까지 쫓아왔던 상황까지. 윤 변호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모든 설명을 듣고 증거물들을 꼼꼼히 살펴본 윤 변호사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하늘 여사와 세아는 초조하게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박하늘 여사님, 임세아 씨, 두 분 말씀과 이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입니다. 강지혁 씨는 사문서 위조, 사기, 감금 및 약취 유인 미수, 어쩌면 상속재산 편취를 위한 계획적인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서 초반의 의구심은 사라지고 대신 분노와 함께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이 번뜩였다.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아니, 맡아야만 합니다. 돌아가신 박은별 씨의 마지막 유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두 분의 안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하늘 여사와 세아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기나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님, 강지혁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돈도 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인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늘 여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강지혁 씨는 이미 여사님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밑 작업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여사님의 증언 능력을 문제 삼거나 임세아 씨를 여사님을 조종하는 인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박은별 씨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음성 파일과 일기 형식의 기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윤 변호사는 즉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우선 하늘 여사와 세아의 신변 보호를 위해 안전한 장소를 물색하는 동시에 강지혁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르골에서 나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지혁을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강지혁 씨가 여사님에 대해 신청한 성년 후경애 씨 심판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여사님을 금치산자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법적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지혁 씨는 합법적으로 여사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여사님을 시설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하늘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생각보다 상황은 훨씬 더 긴박하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경애 씨 심판 기일이 통보되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이었다. 윤 변호사는 밤낮 없이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변론을 준비했다. 하늘 여사 역시 자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받았다. 다행히 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강지혁 측에서 이 감정 결과를 반박할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강지혁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하늘 여사가 심각한 망상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임세아가 그녀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거짓 주장을 끊임없이 흘렸다. 언론조차 자극적인 가십으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하늘 여사는 순식간에 정신 나간 노모와 꽃뱀 간병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했다. 심판 당일, 법정으로 향하는 하늘 여사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임세아와 윤도준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가슴속에는 딸 은별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는 강지혁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준비한 듯 유창하게 하늘 여사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들의 주장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하늘 여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윤도준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은별이가 남긴 USB가 들려 있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재생하겠습니다. 윤도준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술렁이던 법정 안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의 손에 들린 작은 USB 저장 장치와 변호인석 앞 스크린으로 집중되었다. 강지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박하늘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 USB 안에는 고 박은별 씨가 생전에 직접 녹음한 파일들과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구인 강지혁 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이 사건의 감춰진 이면과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먼저 은별이가 투병 생활 중 남긴 일기 형식의 메모들을 화면에 띄웠다. 날짜와 함께 기록된 메모에는 강지혁의 행동 변화, 재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 그리고 장모인 하늘 여사에 대한 걱정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한 편의 치밀한 고발장을 읽는 듯했다. 강지혁 측 변호인들은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우선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그들의 이의를 기각했다. 다음으로 재생된 것은 은별이가 몰래 녹음한 강지혁의 통화 내용이었다. 네, 장모님 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정신과 소견서는 이미 준비됐고 청림 수목원 근처 그쪽 시설 원장하고도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재산은 은별이 앞으로 된 부동산이랑 예금만 정리해도 상당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으니 그쪽에서도 협조 좀 잘해 주십시오. 또 다른 파일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내용이 흘러나왔다. 그 영감탱이가 쉽게 넘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눈치가 빨라. 약이라도 좀 써야 하나?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하고 일단은 계속 구슬려서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상책이야. 거기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긴 힘들 테니까 뒷실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강지혁의 냉혹하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강지혁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들조차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찾지 못한 듯 침통한 표정이었다. 하늘 여사는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스크린을 응시했다. 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싸움을 홀로 해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남긴 이 용기 있는 증거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희미한 위안을 느꼈다. 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하늘 여사가 민박집에서 겪었던 일, 강지혁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들의 습격,
그리고 오르골 안에 숨겨져 있던 약병과 열쇠 꾸러미 등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강지혁의 파렴치한 계획을 조목조목 밝혔다. 또한 하늘 여사가 최근 받은 정신감정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소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모든 증거 제출이 끝나고 재판부는 깊은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 강지혁의 성년 후경애 씨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청구인 강지혁에 대한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협박 등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므로 검찰에 본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하늘 여사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임세아가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부축했고 윤도준 변호사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퇴장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딸이 남긴 용기와 진실의 힘 앞에 산산조각 난 것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하늘 여사에게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윤 변호사와 세아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인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윤 변호사가 마련해 준 임시 거처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늘 여사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딸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며칠 후 강지혁은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되었고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이 백일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은별이의 재산뿐만 아니라 하늘 여사의 전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심지어 은별이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세상은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했고 하늘 여사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함께 분노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하늘 여사의 곁에는 늘 임세아와 윤도준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듬해 봄, 인주 시내에는 약속처럼 벚꽃 대신 은은한 향기를 자랑하는 하얀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하늘 여사는 은별이의 편지에 적혀있던 작은 씨앗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딸은 자신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 고민 끝에 그녀는 강지혁으로부터 되찾은 재산의 일부와 은별이가 남긴 돈을 합쳐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재단의 이름은 은별꽃 향기재단이라고 지었다. 재단은 가족의 배신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고 그들에게 법률적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일을 목표로 했다. 재단 사무실은 인주의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만들었는데 마당 한가운데에는 은별이가 좋아했던 하얀 목련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하늘 여사는 매일 아침 그 나무에 물을 주며 딸과 대화했다. 은별아, 보고 있니? 엄마가 네가 남긴 씨앗으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가고 있단다.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아. 네가 항상 엄마 곁에 함께 있다는 걸 아니까. 임세아는 재단의 실무를 도맡아 헌신적으로 일했고 윤도준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후원자 연결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은 많은 노인들이 하늘 여사를 목련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감사 인사가 하늘 여사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위로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재단 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하늘 여사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목련나무 아래 앉아 잔잔한 클래식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문득 딸 은별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오르골의 그 선율이 떠올랐다.
쇼팽의 녹턴. 그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연주처럼 느껴졌다. 흩날리는 목련 꽃잎 사이로 하늘 여사는 저 멀리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 딸 은별이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다. 그녀의 입계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길었던 안개 속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녀의 삶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